한준희 장전의 원투펀치 246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말이면 K리그 클래식이 개막을 합니다. 하지만 네 팀한테는 이미 시즌이 벌써 시작이 됐다고 해도 될 텐데요. 바로 AFC 챔피언스 리그에 나서는 네 팀입니다. 그렇죠. 이게 저희가 녹화는 목요일입니다만 네, 월요일 방송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 개막이네요. 맞습니다. 자, 이미 이제 네 팀은 AFC 챔피언스 리그 조별 예선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네 팀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선 이제 조별 리그. 네. 본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근데 네 팀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승리 하나도 없습니다. 네, 뭐 수원은 사실 원정에서 어차피 네. 순위를 다투어야 될 팀이 가와사키 프론탈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고려한다면 수원의 원정 그래도 무승부 1점은 상당히 이게 귀중하고 나중에 아마 1점이죠.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제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주를 저는 사실 올 시즌 K리그의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데 전력이 상승된 것은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호화 멤버의 사실 어떻게 보면 장수 쓰닝 게다가 K리그를 잘 알고 있는 최용수 감독의 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고려한다면 역시 제주도 잘 싸웠는데 사실 그 하미레스 선수의 한방 때문에 좀 패했다. 그리고 네. 사실 울산과 수원은 경기력이 조금 걱정은 됐어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는 비기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경기력적으로는 좀 더 이제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이 드러났고 울산은 최종 예선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울산이 가야 할 길이 조금 멀다라는 게 드러났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시즌 어떻게 보면 황선홍 감독의 진정한 황선홍의 서울의 첫 시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술이라든가 포메이션도 올 시즌부터는 이제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만 역시 대안 선수, 박주영 선수 쪽의 이 박스 안에서의 어떤 파괴력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올라올 필요가 있다는 어떤 개략적인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경기가 진행된 순서대로 울산 현대부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마 엔틀러스한테 2대0 패배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사실 K리그에서 보면 울산 현대는 굉장히 철학이 확실한 팀이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다뤘긴 했지만 자 이번엔 무엇이 제가 볼 문제였을까요? 때는 김성환 선수도 허리라인에서 부상으로 빠지고 정재용, 한승규 경험이 좀 적은 선수들이 이번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1차전에 나섰는데 이 젊은 선수들에게는 좀 희망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의외로요. 지금 김도훈 감독이 현재 스쿼드에서 가장 이상적인 패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페이스로 봐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특히 다른 팀들도 좀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울산도 센터백에 베테랑 김치곤이나 강민수 라인이 이날은 가동이 됐는데 무언가 전성기에서 하락하는 느낌. 네. 센터백들의 어떤 파워풀한 모습이나 또 여러 가지의 수비적인 역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처지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김도훈 감독의 축구는 수비가 잘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센터백 체계를 얼마큼 빨리 베스트 스쿼드로 잘 만들어내느냐. 네, 그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허리라인이나 또 최전방 공격진의 코바 선수를 공격진용으로 기용을 하는 뭐 그런 전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전방 공격진의 어떤 운영도 어떻게 보면 조금 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어느 시기에 빠른 타이밍에 이제 완성을 시키느냐 그 싸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바나 이종호 선수도 최전방 공격수로는 아직까지는 조금 맞지 않는, 네,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포지션에 있을 때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장 의원님 말씀에 모두 다 100% 동의를 합니다. 울산은 기본적으로 이용 선수, 이재성 선수가 나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4백 라인의 개편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인데 여기서부터 시즌 초반부터 어떻게 안정성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 공격 라인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르샤 선수까지 데려옴으로써 오르샤와 지금 코바 선수를 동시에 기용을 하다 보니까는 이게 포메이션 상으로도 약간 김도훈 감독이 지금 고민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종호 선수는 또 야심차게 트레이드를 해온 선수니까 공격수로 기용을 해야 되고 코바와 오르샤를 동시에 넣으려면 오르샤가 측면 가고 이제 코바가 공격수로 중앙으로 오고 뭐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인가에 대해서 이제 김도훈 감독은 아마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의원님 말씀대로 코바 선수 중앙에 있을 때 왼쪽에서
치고 들어오면서 이제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하던 때에 비하면 사실 중앙 공격수로서의 모습은 이 한 경기를 봤을 때는 약간 의구심이 지금 드는 것도 사실이기 네. 때문에 그 문제를 또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종호 선수를 이제 야심차게 데려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종호 선수의 특성을 100% 잘 살려줄 수가 있느냐도 지금까지의 공격 패턴을 보면 약간은 의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종호 선수를 잘 살리려면 주변 동료들과의 역시 유기적인 스위칭이라든가 이종호 선수의 폭넓은 활동 범위, 다재다능함,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살아나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울산의 모습은 다소간 좀 단조로운 공격 패턴 아닙니까? 네. 이 상황에서는 이종호 선수의 능력을 제가 봤을 때는 100% 살리기가 어렵다. 이 부분도 또한 김동훈 감독의 고민에 추가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의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한마디만 덧붙이면, 이날은 김창수 선수는 비교적 괜찮은 컨디션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제 오른쪽 라인에서 한상훈 선수가 지금 오른쪽 미드필더로 배치가 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종호 선수를 살리려면 한상훈 선수의 롤을 전술적 변화를 통해서 좀 변화를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오른쪽은 측면을 부술 수 있는 윙어 형태의 공격진이 이종호 선수와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운영이 이종호 선수를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상훈 선수의 롤을 어떻게 부여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한상훈 선수가 사실 돌파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 왼발 킥을 통해서 찬스 메이킹을 만들어주거나 세트피스 상황을 노려야 되는데요. 한상훈 선수를 측면에 배치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역동성, 공격 전환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조금 드러낼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종호 선수의 최절정기는 전북에 와서는 아니고 전남에서의 이제 막판 그때 아닙니까? 이종호 선수가 전남의 막판에 주변 동료들과 어떻게 플레이를 했을 때 최절정의 능력이 나오느냐, 그거를 아마 울산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바로 내일 또 경기를 치러야 되거든요. 브리즈번하고. 자, 이런 지적해 주셨던 단점들이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근데 일단 브리즈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브리즈번이 이번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참여하고 있는 호주 팀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전력이 좋은 팀이에요. 그러니까 미드필드에는 뭐 유럽 경험을 아주 단연간 갖고 있는 브렛 톨먼 같은 선수도 있고, 또 측면에 호주 대표팀에서 아주 활약이 좋은 토미 오 같은 선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스페인 또 라리가 무대의 경험이 있는 아라나 같은 선수도 포진하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브리즈번에게 조금 울산이 경계해야 될 대목은 브리즈번에 K리그를 알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제이드 노스 선수, 네. 루크 드비어 네. 선수, 매트 마카이 선수, 네, 마카이 선수 있죠. 부산, 부산에서 뭐 있었죠. 인천, 경남 등에서 활약하던 이 선수들이 모두 이제 주전으로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은 좀 낮다고는 보입니다만, 어찌됐건 K리그에 대한 정보를 또 많이 줄 수 있는 선수들을 대거 포진하고 있는 팀이 또 브리즈번이라는 점에서는 호주 팀들 가운데서는 가장 만만치 않은 적수다. 다만 이제 브리즈번의 어떤 시즌 일정으로 봤을 때는 울산이 컨디션을 좀 이 경기에 대비해서 잘 끌어올리면 브리즈번 선수들은 약간 시차라든가 체력에는 조금 문제를 보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울산에게 좀 희망을 걸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자, 다음 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FC 서울인데요. 자, 이 경기, 자, 상하이 상각. 서울의 오스카 헐크 막 오스카. 이런. 근데 오스카 네. 되게 못하더라. 중국만가 왜? 전 첼시 선수. 네. 저는 FC 서울이 올 시즌에 좀 우려가 많이 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단은 주축 그 뼈대 중심 선수들, 대안, 또 오스마르, 곽태희 이 선수들이요. 좀 지금 높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폼들이 지금 하락세에 네.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 좀 젊은 선수들, 그나마 좀 많이 뛰어줘야 될 선수들이 잘 해주고 분발을 해줘야 됩니다. 또 고요한 선수를 지난 시즌에도 중앙 미드필더, 역삼각형의 중앙 미드필더 오른쪽 돌아나가는 역할, 공격 가담 뭐 그런 역할로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상호 선수가 오른쪽 윙포드로 뛸 때 사실 오른발을 쓰면서 자꾸 이제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하는 드리블도 하고 패스도 연결하지만 전체적인 공격 효율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오히려 이상호 선수는 좀 프리하게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 있을 때 저는 좋은 모습을 보인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고, 오히려 고요한 선수가 측면에 있을 때 조금 더 파괴력이 있다. 네, 측면과 중앙을 넘나들면서 기존에 클래스가 있는 베테랑들은 뭐 잘해주길 바랍니다만, 다른 선수들의 어떤 조합, 이상호 선수도 새로운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조합을
얼만큼 전술적으로 잘 시즌 이제 진짜 경기들을 치르면서 잘 엮어가느냐, 그것이 황선홍 감독에겐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지금 4백으로 전환을 하면서 황선홍 감독이 또 본인이 원래 잘하던 색깔대로 들어갑니다만, 지난 시즌도 그렇고 오히려 4백일 때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이거를 이제 빨리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길어지면 FC서울의 부진이 생각보다 초반에 좀 생길 수 있다는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몇 가지만 추가를 하자면 대안 선수가 사실 한국에 복귀한 이후부터는 데니스 베르캄프 같은 스타일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자신이 뭐 25골, 30골 넣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도우미, 어시스트를 공급하는 처진 스트라이커 같은 역할이 됐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공격력이 필요할 때는 대안, 박주영 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박주영 선수도 사실은 처진 스트라이커 성향이 꽤 강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서울이 보유하고 있는 공격진을 봤을 때는 대안 선수, 박주영 선수의 역할을 조금 더 지정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두 선수가 같이 나갔을 때는 만약에 두 선수가 다 미드필드 쪽으로 내려와서 볼 받아주고 뭐 도우미 역할을 자처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스 내에서 골 넣어줄 그 파괴력에 있어서 서울은 좀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이고, 여기에 이제 서울이 특히 이제 두 번째 우라와전에서는 저는 마우링요 선수의 뛰는 시간도 조금 더 늘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서울이 장지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4백으로 올 시즌 처음부터 출발을 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 첫 경기는 다소간 조금 단조로운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우링요 선수가 사실 전남에서 아주 많이 활약하거나 했던 거는 아니지만 전남 경기를 제가 중계했을 때도 마우리뉴 선수를 봤는데 의외로 이 발재간이나 이런 부분의 어떤 창조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의 공격에 좀 더 변칙적인 어떤 창의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수는 마우리뉴 선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라와 레즈와 할 때는 뭔가 너무 단순한 패턴으로 계속 일관하면은 우라와로 하여금 그만큼 수비를 쉽게 만드는 거니까 마우리뉴 선수의 어떤 활약, 뛰는 시간을 좀 늘려주는 것, 이러한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마우링교 선수의 활약이 좀 키가 될 것 같은 그런 우라 레저의 경기일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라와 레즈는 작년에도 서울과 아주 엄청난 승부를 했던 팀입니다. 네. 그게 이제 고요한 선수의 연장전 골이 터지면서 이제 승부차이까지 가서 16강 아주 서울의 극적인 이 우라와 레즈와의 두 판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사실 우라와에 대한 연구는 잘 돼 있겠지만은 아까 장 의원님 또 오스마르 선수 기동력 비슷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또 약간의 우려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라와 레즈가 이충성 선수가 있고 무토 선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양 윙포워드라고도 볼 수가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순간적인 어떤 공간 침투라든가 민첩성이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오스마르 선수가 혼자서 만약에 뒤따라가는 상황이 연출이 되면 사실 오스마르 선수의 스피드로는 순간적인 우라와의 어떤 템포 빠른 패스워크라든가 공간 침투를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분명히 서울이 신경을 쓰고 협력 수비가 이루어져야만이 오스마르 선수의 부담을 덜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일하게 패배를 면한 팀이에요. 수원 삼성. 자, 이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올 시즌에 야심차게 지금 3-4-3 전형. 네. 유럽에서 특히 뭐 첼시를 비롯해서 네. 벤치마킹을 뭐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네, 그래서 잘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러한 전술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 뭐 윙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중앙 미드필더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용래와 이종성 선수가 이제 나왔는데요. 근데 저는 일단 수원에게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어떤 플레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용래 선수도 어떻게 보면 올 시즌이 자신에게 좀 재기의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즌이 될 수가 있고 시즌 시작부터 그래서 아마 동기부여가 돼 있을 겁니다. 이종성 선수도 이제 24살 됐죠. 네, 뭔가 좀 보여줘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지훈련 때부터 아주 열심히 한 이종성 선수인데 이제 막상 본 경기 들어가면은 중앙 미드필더들의 압박이 그만큼 큰 전술입니다. 3-4-3 전형이요. 그 두 선수가 얼만큼 자신감을 갖고 자신을 믿고 플레이를 잘해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3톱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염기훈 선수는 역시 크로스를 잘 올리고 돌파보다는 이제 어시스트를 많이 해주는 유형이라고 본다면 오른쪽에는 좀 돌파를 할 수 있는 빠른 역습에 가담할 수 있는 윙어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서는 이날 산토스 선수가 나왔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조금의 이제 선수 기용에 있어서 변화도 줘가면서 변화의 시간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네. 네. 근데 일단은 초반에는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대로는. 그래도 믿음을 갖고 일단은 이 전술의 장점이 많다 보니까 좋았던 장면들을 계속 회상하면서 나간다면은 충분히 뭐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중앙 미드필드가 3-4-3에서 예를 들어 공격으로는 전개를 잘 못해주고 또 수비적으로는 밀리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3-4-3은 사실은 5백처럼 돼버릴 공산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중원에서의 볼 간수가 제대로 안 되고 공격이 제대로 못 나가게 되면 양 윙백은 위험해서 사실은 공격에 깊숙이 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아래쪽으로 내려앉게 되는 5백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주도권을 다 내주게 되고 공수 간격이 멀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장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첼시를 벤치마킹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아자르라든가 잘 아시는 뭐 페드로라든가 윌리안이라든가 이러한 선수들이 또 공격의 한 축을 반드시 담당을 해주는데 그러한 어떤 돌파력 있는 연결고리도 수원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확실하게 갖지 못한 상황이라면 사실은 5백 내려앉고 공수간격 멀어지게 되면은 조나탄 선수를 활용하기도 그만큼 또 어려워지게 되죠.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모든 열쇠를 어떻게 보면 중원에 있는 두 선수가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광저우 에버그란데를 상대할 때는 파울리뉴 선수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파울리뉴 선수가 물론 홍콩의 조금 이스턴이 약하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파울리뉴 선수가 그 이스턴전에서도 보면은 돌아나가는 플레이, 침투하는 플레이, 전체적으로 또 패스의 줄기를 열어주는 플레이 여러 가지 아주 다재다능함을 보여줬거든요. 이용래, 이종성 선수가 됐든 뭐 다른 선수가 됐든 파울리뉴 선수와의 싸움에서 절대 밀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노장이면서 여전히 중요한 선수인 정쯔 선수에 대한 또 압박을 또 포워드들과 더불어서 중원에서부터 강하게 해줘야만이 수원이 광저우 에버그란데를 상대로 또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만약에 파울리뉴 선수의 플레이에 중원에서부터 좀 흔들리면서 간격이 벌어지거나 수비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면 알란 선수, 굴라르트 선수의 또 그 다음 침투에 있어서 속수무책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역시 광저우는 중국 선수들의 진영이 다른 중국 팀들보다 우수한 팀이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파울리뉴, 알란, 이 굴라르트 이 세 명의 선수에 대한 또 의존도가 있는데 일단 중원에서 파울리뉴 선수를 너무 활개치게 놔두면 안 된다. 그리고 후방 쪽에서 전체적인 또 팀의 조율을 맡는 정쯔 선수를 수원 선수들이 잘 괴롭혀줘야 된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수원이 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광저우전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수원은 어떤 팀보다도 심리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지난 시즌에도 많은 실점을 했고 내주지 않아도 될 실점, 실책 때문에 내준 실점이 거의 절반이 넘습니다. 리그 초반도 그렇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고 흐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선수들이 한번 광저우 같은 공격력이 강한 팀을 상대로 위축이 되거나 또 실책 때문에 좀 겁을 내는 플레이를 하거나 하면은 계속 그 흐름이 밀려서 리그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뭐 스토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자룡도 그렇고 공간이 생기면 자신감 있게 올라와서 빌드업에 관여를 해주고 미드필더들도 미리 선수들을 확인해서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설사 실책이 나오더라도요. 원래 하려고 했던 플레이를 최대한 자신감 있게 하면서 좋아지는 장면들을 자꾸 잘 안 된 경기들은 있고 또 못했던 장면들은 있고 다시 또 새롭게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자신감 있게 경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수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전술 자체가 한 번 실책하고 밀리면 그 다음에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밸런스 간격을 유지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네, 수원 삼성이 좀 광저우라는 어려운 팀을 이제 다음에 상대를 하게 되는데 그래도 중원이 잘 버텨서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팀인 제주 유나이티드. 자, 장수순잉에게 패했어요. 이제 최용수 감독이 있는 장수순잉에게 패했는데 하미레스한테 골을 또 허용을 했어요. 네, 근데 뭐 제주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를 놓쳤는데요. 한 의원님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 제주 유나이티드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네. 일단 연령대가 이창민, 이찬동, 권순영, 정훈 이런 선수들이요. 오반석 이런 선수들이 제일 전성기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는 지금 나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소에 뭐 올 시즌에 3백 또는 4백을 병행할 것으로 조성환 감독 예상이 됩니다만 요소에 아주 딱 들어맞는 선수들이 지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정훈과
박진포의 윙백, 거기에 이제 안현범 선수까지 있고, 이제 문제는 지금 허리 라인도 권순영까지 해서 이창민, 이찬동 아주 좋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에서 같이 호흡을 맞춘 이창민, 이찬동이 중앙에서의 밸런스도 지금 잘 잡아줄 수가 있고, 근데 공격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최전방의 이제 공격수 마르셀로와 황일수 뭐 이러한 라인들이 아무래도 윙포워드 성향이 또 강하고, 벤치에서 출장을 했던 맨디 선수 혹은 마그노 이런 선수들이 이제 과연 거기에 껴서 얼만큼 결정력을 발휘해 줄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생각보다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밸런스가 잡히고 좋은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전체적으로 상당히 지금 팀 전체가 잘 짜여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제주와 전남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 뭐래도 겨울 이적 시장에 K리그 영입 1위는 제주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선수들, 너무 즉시 전력함인 선수들, 그리고 이창민 선수가 기존에 있는데 이찬동, 이창근 또 이런 아주 네. 절정기로 이제 치닫게 될 선수들을 또 데려왔고, 여기에 제주가 뭐 어느 팀 이상으로 외국인 진용이 또 믿을만해요. 마르셀로 알렉스도 복귀했죠. 알렉스 선수가 또 돌아와서 이제 수비진의 한 축을 담당할 수가 있고, 마르셀로 토스카노 선수는 기본적인 기량과 이 기복이 별로 없는 거를 충분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날 사실 장수 수닝전에서도 마르셀로 선수 또 활약이 꽤 많았는데, 여기에 이제 제주의 마지막 열쇠는 맨디 선수가 저는 상당 부분을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장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제주가 사실 뭐 이전부터 감귤 타카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상당히 세밀하고 좀 아기자기한 그런 유형의 축구를 하지만 실점이 또 상대적으로 좀 많으면서, 그래서 사실 제주 경기는 전통적으로 좀 재미가 있거든요. 많이 득점하고 좀 많이 실점하고 이제 이러한 성향인데, 전체적인 그런 아기자기함, 세밀함, 스피디함 이런 공격 속에서 맨디라는 어떤 피지컬이 아주 좋은 공격수는 K리그에 어느 정도 적응도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 공격에 뭔가 여태까지와는 다른 차원을 하나 추가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맨디 선수가 아프리칸 네이션스컵 참여로 인해서 약간 이제 훈련과 회복이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맨디 선수가 본격적으로 가세를 하게 되면 제주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또 득점원을 하나 지닐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영입인데, 제 생각에는 이 두 번째 감바 오사카 전서부터는 맨디 선수가 아마 본격적으로 좀 활용이 돼야 되고, 맨디 선수의 능력을 지금까지의 제주의 장점을 해치지 않으면서 맨디 선수의 장점까지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마 조성환 감독이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이제 제주의 걱정되는 대목은, 여전히 이제 그 실점 장면이나 이런 부분을 보면 제주의 그 전통적인 어떤 수비 집중력의 문제, 요거는 조금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상대하게 될 감바 오사카는 제가 봤을 때 전력으로만 보면 제주가 감바는 잡을 수 있는 전력이에요. 그런데 다만 엔도 선수로부터 출발해서 이제 프리하게 이제 또 최전방을 받쳐주는 구라타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엔도 선수의 패싱력은 뭐 우리 팬들도 익히 아시는 바이고, 그리고 구라타 선수가 프리하게 돌아다니면서 상당히 동료들을 향한 공간 패스 같은 걸 잘 찔러주고, 또 본인이 뒷공간을 침투하면서 골까지도 넣을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엔도와 구라타만큼은 제주가 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 선수들을 상대할 때 센터백들 간의 어떤 사이 공간으로 어떤 침투, 그리고 그 공간을 향하는 패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집중력은 제주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만 감바를 상대로 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제주 유나이티드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또 있을까요, 위원님?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경험이겠죠.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어떤 경험, 그런 부분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경기를 지금 졌기 때문에 다음 2차전부터는 너무 공격적으로 가다가, 한 의원님 말씀대로 역시 이 전형 자체가 정훈이나 박진포 같은 선수들이 너무 공격적으로 갈 경우에 제주의 경기를 보면 역습을 노려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다른 팀들이 잘 활용하는 아주 그런 좀 영리한 운영을 할 때 경기를 좀 말린다, 뭐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이제 결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경기는 주도하고 잘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는 사실은 조별리 같은 경우는 홈과 원정 이런 경기에서 전략적인 승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플레이보다는 밸런스를 어느 정도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이길 수 있는 운영,
그런 운영을 좀 착실히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AFC 챔피언스리그 조별 예선 첫 번째 경기를 치른 K리그 4개 팀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데요. 또 이번 주말에 K리그 개막을 하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다음화 1부에는 또 K리그 특집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한 경기 치른 팀들이고 울산 현대만 지금 2경기 치렀습니다만 지금은 사실상 맛배기. 그렇죠. 살짝 얘기하고 이제 최소한 한 5라운드 이상 지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진짜 분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때 돼서 좀 치밀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마디만 추가하자면 지금 사실 1라운드 성적이 K리그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뭐 유례 없이 안 좋은 지금 수준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제 1라운드만을 보고 아 이거 조별리그 통과도 어려운 것 아니냐 거기까지는 나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봤을 때 K리그의 최근의 어떤 투자의 감소 추세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을 비롯한 일본도 이제는 투자가 늘어날 수가 있고 다른 또 리그의 어떤 투자의 증가 추세로 봤을 때는 K리그가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고전을 할 수 있는 지금 시점이 오기는 왔어요. 그래서 올 시즌에는 그 어떤 시즌 이상으로 고전을 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라운드 지금의 이 1무 3패를 가지고서 뭐 조별리그 이제 다 못 나가는 거, 다 못 통과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까지 비약할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뭐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챔피언스 리그 하다 보면은요. 조별리그에서 우리만 실족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다른 리그의 강팀이라는 팀들도 다 실족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어떤 조별리그 통과의 유무 결과는 좀 더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화 1부에서는 또 K리그 개막 특집으로 또 풍성한 이야기 준비를 했으니까요. 다음화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